이번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요즘 뉴스에도 심심찮게 보이는 납품대금 연동제. 대체 뭘까요? 여기 보이는 자동차는 하나의 브랜드.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다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부품을 한 회사에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에게 제조를 위탁하는데요. 이렇게 각종 부품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회사를 수급사업자, 그리고 납품받은 부품들을 이용해 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원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 수급사업자의 부품 제조 비용도 오를 텐데요. 이때 이미 원사업자와 정해진 가격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상태라면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바로 이런 수급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고자 원사업자와 계약할 때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제도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자동으로 올라서 수급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크고 관계특수적 투자가 중요한 경우 장기 계약을 맺고 단가 연동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좀 어렵죠? 아까 말한 예시를 다시 보면 B회사는 A회사에 특화된 부품만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는 납품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다른 목적에 사용될 경우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이때 특화된 부품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관계특수적 투자라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 계약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는데요. 대신 장기 계약은 급변하는 원자재 가격에 유연하게 대응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가 연동 조항을 장기 계약에 포함하면 안정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투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원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상승 부담을 떠안아야 하니까 다소 불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가 연동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공공조달 사례에서는 정부가 원자재 가격 리스크를 분담하면 이러한 좋은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 입찰 참여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연스럽게 최초 계약 단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원사업자는 계약 단가가 내려가서 좋고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아도 돼서 좋고,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데 기업 간 거래에서의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부가 거래 당사자인 공공조달과는 다른 시각이 필요한데요. 단가 연동 조항을 의무화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고정단가가 효율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가 크다면 위험을 분담해주는 대가로 과도하게 낮은 단가를 요구할 염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가 연동 조항에 따른 부담이 크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주던 일을 아예 직접 하는 것으로 결정해 일감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을 보호해주려는 제도 취지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납품 단가가 올라가면 원사업자는 최종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 결국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을 보호해주는 대신 소비자의 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편 규모가 큰 중견기업 이상에만 단가 연동 조항을 의무화할 경우 1차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 수급사업자는 제도 혜택을 받겠지만 2차와 3차 하청을 받은 수급사업자까지 혜택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 더 취약한 계층이 제도로부터 소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가 연동 조항이 반드시 누군가 잃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은 아닌데 말이죠. 서로 윈윈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가 연동 조항이 양측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는 좋은 계약 형태이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유인과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정 계약 형태를 강제하기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계약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적절하고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 없을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전에 어떠한 효과나 부작용이 있을지 예상해 보기 위해 이미 단가 연동 조항이 도입되어 있는 공공조달에서의 상황을 분석해 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되겠습니다.